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지지율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4연속으로 한 정권을 밀어줄 때 그 패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 정권이 마치 뭐 세계 대공황이 와서 거기서 옛날에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처럼 미국 경제를 살리니 뭐니 쇼를 좀 해서 그래도 무슨 붕괴를 막고 있는 듯한 이런 최소한의 업적이라도 뭐 있으면, 안 그러면 2차 대전이라도 또 나서 문을 계속 지지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보 망가졌지요. 비핵화는 사기극이 드러났지요. 코로나는 뭐 개뿔 뭐가 잘 됐습니까? 다시 수도권에서 이제 본격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뿐입니까?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지하는 게 아니라 냉엄한 심판을 해야 정권이 겁을 먹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방향을 전환하지요. 그런데 이 정권을 4번을 밀어주노니까 이제 이 정권이 간이 커졌습니다. 문비어 청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만 있지 누가 지금 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론이 비판을 합니까? 여당의 내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제대로 싸웁니까? 자, 지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희락이라고 민주당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죠. 그 홍희락을 갖다가 지금 대구 부시장으로 임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 시민들은 대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저 코로나로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이 정권이 대구를 어떻게 생각했나를 봤을 건데, 지금 권영진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고 이번에 선거 나와서 또 떨어진 대구에 나와서 민주당으로 이 홍희락을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권영진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열고 또 문정권하고 뭐 거래할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자, 이 권영진이가 이렇게 된 거라든지 좀 있으면 그 뭡니까 뭐 신보라가 무슨 청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다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가 없이 막 하다가는 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여야가 없이 위기에 같이 하자로 가는 분위기에 이 스타트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권영진의 행동이 매우 비겁하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려워진 간호사들에게 줘야 될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동상병원에 결제를 안 해줘서 자청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환자를 내보내고 했던 그 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게 방치한 거라든지, 도대체 권영진이 정신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자, 문재인이 코로나 유행할 때 대구 왔을 때 대구시장으로 대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대구를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해줬냐? 추경을 편성한다면서 뭘 해줬냐고 따져야 될 건데, 이자가요 이제 홍일하기를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 가운데는 이런 권영진 같은 이 야당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들, 특히 지금 주호영이가 원내대표면서 지금 자신들끼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요 상임위를 다 차지했어요. 법사위부터요. 자, 그러면 그리고는 또 거기에 위원들까지 일방적으로 임명했어요. 역사상 남의 당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까지 일방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은 저거가 하고 야당 중에서 누구누구는 법사위 누구누구는 국방위 이런 식으로 배정한 거는 제 머리 털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거지요. 자, 저 당 의원들을 그렇게 해도 시끄러울 건데 남의 당 의원들을 그렇게 줄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막지 못했으면 이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솔직히 그냥 투쟁으로 간다고 하든지, 느닷없이 그만둔다 해놓고는 절에 가서는 며칠 있다 오겠다고 또 김종인이한테 이야기하고
김종인이는 주말 지나면 주호영이가 복귀한다.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라. 아니, 뭘 당해도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김종인의 머리에는 야당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말은요 뉴핑을 보든지 뭐 서포 15조를 봤는지 서민은 약자를 위한다 하지만은 서민 약자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야당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문 정권이 거의 독재를 완성시켜 가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자기들끼리 열어가지고 추미애를 규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추미애가 거의 개처럼 정권에 충실하게 봉사했는데 추미애를 너 검찰한테 순치되고 있냐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옷 벗을 때 됐다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야당은 이런 국회에 대해서 전면 투쟁으로 가서 무기한 들어가지 않겠다. 너네 혼자 하라고 해야 되죠. 민생요? 솔직히 꼬라지 한번 봅시다. 나라 꼬라지가 민생이 뭐 살고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뭐든지 여당하는 대로 이번에는 추경 뭐 14억, 이번에는 35억 들어가면 또 추경 35억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너무 민생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까? 토론이 없는 나라는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나 예? 중국의 전인대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입니까? 그러면 독재로 운영되는 의회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 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투쟁은 아예 할 생각은 안 하고 먼 일을 때리도 뺨을 10대를 맞아도 대중 앞에서 얼굴에 침을 예? 배침을 당해도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김종인은요. 저 사람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문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이 야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자신이 이 권력 구조 속에서 뭘 얻어낼 건가 그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퇴하기 싫은 노익장의 과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김종인의 저런 당 운영 행태에 대해서 다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당의 이중대로 미통당이 기본적으로 등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이번 주에 갤럽 조사로 5% 떨어졌대요. 근데 국민들이요,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전단 뿌리지 말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60%라는 거예요. 자, 전단 때문에 북한이 진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전단이 평양에 하나 날라오면 아 무서워, 저게 뭐 남한의 실체를 다 보여주고 북한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다. 저 전단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겠어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 그래서요 문재인이 지금 잘한다가 5% 떨어졌는데 55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 혼자 뛰세요 말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평가 1순위가 지난주까지는 경제 민생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관계, 북핵 안보가 부정적인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43%, 미래통합당이 19%, 정의당이 5%, 뭐 이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느낀 부분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닐 거야. 여론은 다 조작일 거야. 저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여론조사보다 문 지지는 한 20%, 15%는 낮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했던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버되어서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프레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 중에 나처럼 상식을 가지지 않은 비상식적인 국민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이 사회가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바뀌었는가로 봤을 때, 자, 안보가 별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보 문제는 그냥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고, 북한은 뭐 우리한테 전쟁 안 할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훨씬 민주당이 잘한다. 뭐 미통당은 맨날 종북 척결밖에 더 있느냐.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폭파시키는 장면을 눈으로 보니까 두렵겠지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문이 잘못한다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해도요. 이거 동맹 뭐 반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저열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열한 의식의 바탕에는요, 그야말로 약자와 서민과 이런 공정의 가치를, 정의의 가치를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바보같지만은 상당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절반 가까운 사람, 지금 43%의 이 와중에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자동으로 문재인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3%는 기본이고, 중간에 한 20%쯤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수는 40%가 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보수 성향의 투표를 다 모아도 40%가 좀 안 되고 30% 후반 정도의 이 총집계라는 부분이 대충은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30% 후반대 40%다 끌고 모아서 그 안팎에서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6대4의 구도인데, 거기에서 좌파는 그럼 맞냐? 좌파도 40%좀 넘는다. 그럼 보수는 30%좀 후반대다. 그럼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투표에서는 큰 차이로 난 부분은 중간에 있는 거기에 한 17, 18%쯤 되는 사람들이 다수가 좌파를 선택하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런 17, 8%의 사람들을 이 보수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 못 끌어들여요. 보수의 표도 도망간 거를 잘 못 끌어들이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식으로 막연하게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이런 이야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김종인이 와가지고 당 대표가 된 지가 한 달쯤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김종인이 잡담 메시지를 굉장히 던졌습니다.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 사교육 문제도 던지고,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무슨 뭐 임대주택입니까? 주거 문제도 던지고 많이 던졌어요. 그러면 그 던진 부분에 대한 반향이 일어나 가지고 야당도 저렇게 하겠다. 지금 보수 정당은,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 하지만 보수 정당도 저렇게 바뀌어 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총선 때 지지율 근처라도 한 30%라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아직도 19%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 무슨 홍준표 당 대표할 때나 황교안 당 대표할 때나 똑같은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허공으로 그냥 떠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건 그냥 하는 소리야. 내지는 김종인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당이 돌아가는 것과 이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그야말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김종인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보수 정당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보수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접근을 하려면 바뀐 시대에 맞는 가치를 내걸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수는 이제 지금까지 기득 상류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던 시대에서 노동자들이고 서민들이 다 그래도 성장만 하면 너네들도 잘 살게 되니 고통스럽더라도 따라라는 부분이 통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실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는 소수한테 거의 집중이 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소득이 제한이 된다. 그렇게 소득이 제한이 되니까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결혼도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니 자식을 놓지도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나라가 노인들은 또 빨리 죽지도 않아. 고령화에다가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나라의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미통당 내부의 고민이 전개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제일 처음 어디서 착수해야 되는가? 그래서 스포 15조는 주택 문제다. 국가적 주택 공급을 사람들이 욕을 하건 말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설명할 수 있게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보수의 어떤 구조적인 틀의 변화에 대한 각오도 없고, 그냥 김종인 입에서 정책 하나씩만 툭툭 터져 놓으니 이것이 국민들의 지금 기대하고는 다르게 허공에 따로 놀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대선 때도 아닌데 저 영감이 뭐 맨날 그런가 한 개씩 툭툭 던져 아무런 반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종인도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요, 툭툭 던지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이 나머지 와중에 문 정권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저는 빠져들고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나 뭐 외관상의 문제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문 정권이 북한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와 있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지금 비핵화 사기극이 폭로될 위기에 놓여 있고, 코로나는 다시 번져가고, 경제도 붕괴되고, 그러면서 여권 자체가 거의 전체주의처럼 파시스트 정당처럼 가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파시스트 정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민주적 토론이 전혀 안 나오고, 추미애조차도 삐리하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검찰하고 노냐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저 정당이, 검찰총장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 정당이 이미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정당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될 정당은 협조하고 무슨 추경해주고가 야당의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정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가장 할 일이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 정당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지도록 저항을 해야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공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보면 저항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요, 문재인의 지지나 문재인의 붕괴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둘이서요 같이 놀 겁니다. 니 우리한테 와서 부시장 하시오. 이제 문재인도 그러겠죠. 김종인 보고 너 내 밑에 와서 총리. 자, 신보라부터 시작된 이런 흐름들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파시스트로 가고 있는 이 대깨문들이나 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